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른 이야기 해보려 해요. 먼지와 황금 구렁이의 이야기. 제일부 메마른 대지. 조선 후기 남녘의 어느 고을은 3년째 이어지는 지독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었다. 한때는 기름졌을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을 가로지르던 실개천은 그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마치 가뭄든 낙동강 물줄기가 끊겼다는 옛 기록처럼 처참했다. 하늘은 놋그릇처럼 뿌옇고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함께 메뚜기 떼의 날갯짓 소리가 불길하게 떠다녔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흙빛이 감돌았다. 조정에서 내려오는 구율미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도 중간에서 사라지기 일쑤였다.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흉흉해졌다. 이 팍팍한 땅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다. 그는 대대로 이 땅을 지키며 제 땅을 부쳐먹고 사는 자경농이었으나 연이은 흉년의 고가는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다. 과중한 세금은 풍년이 들어도 등골이 휠 지경인데 가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을 굶주리는 이웃과 나누고 시들어가는 밭작물을 보며 한숨을 쉴지언정 흙을 탓하지 않았다. 동구 밖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 말라버린 옹달샘터에 그는 매일 아침 귀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다. 흙과 나무에 깃든 영에 대한 마지막 예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그의 선한 심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요기할 만한 풀뿌리라도 캘 요량으로 인적 드문 뒷산에 올랐다. 덤불을 헤치던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몸부림치고 있었다. 보통 구렁이가 아니었다. 해묵은 황금처럼 누런 비늘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황구렁이였다. 다른 이였다면 횡재라 여겼을 것이다. 당시 구렁이는 정력에 좋다는 헛소문에 마구잡이로 남획되던 터라 장에 내다 팔면 몇 달치 양식을 살 수도 있었다. 혹은 그저 불길한 짐승이라 여겨 돌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서방은 고통 속에 버둥거리는 생명을 보았을 뿐이다.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집터와 제복을 지켜주는 신성한 영물 터구렁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렁이를 올가맨 올무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찾은 구렁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영롱한 눈으로 박서방을 한참 동안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소리 없이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서방의 아내가 부엌에서 비명을 질렀다. 놀라 달려가 보니 대들보 위에 그날의 황구렁이가 다리를 튼 채 집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짚으로 엮은 초가지붕 아래는 구렁이에게 훌륭한 은신처였다. 아내는 겁에 질렸지만 박서방은 침착하게 아내를 달랬다. 저놈은 우리를 해치러 온 손님이 아닐세. 집안의 영물을 함부로 내쫓으면 큰 화를 입는 법이야. 그는 구렁이를 해치면 집안이 망한다는 오랜 믿음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부터 박서방의 초가에는 말없는 식객이 함께 살게 되었다. 제2부 구렁이의 속삭임. 구렁이가 대들보에 깃든 후 박서방의 집에 조용하고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거창한 기적은 아니었다. 밤마다 곳간에서 들려오던 쥐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농부에게 쥐는 농작물을 축내는 공공의 적이었고 구렁이는 그 천적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닥을 보이던 뒷마당 우물에서 매일 아침 가족이 마실 만큼의 맑은 물이 꼭 그만큼씩 솟아났다. 말라 죽은 줄 알았던 약초밭에서는 귀한 약재 몇 뿌리가 되살아나 장에 내다 팔아 부족한 양식을 보탤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가신 업신이 하는 일과 같았다. 박서방은 구렁이를 업신이라 여기고 더욱 정성껏 대했다. 매일 아침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마루에 놓아두었고 식구들에게도 구렁이를 어른처럼 공경하라 일렀다. 온순한 성정의 구렁이는 인기척에 놀라는 법 없이 그저 담을 넘어가듯
유유하고 조용하게 집안의 풍경이 되어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평생을 살아온 노파는 박서방의 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방 집에 업이 들었네. 집안에 운이 닿으면 떠나는 신인이 절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될 걸세.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제 우물은 말랐는데 박서방의 집에서만 물동이가 채워져 나오는 것을 본 이웃은 시기심에 눈이 멀었다. 그는 박서방이 요사스러운 주술을 부린다며 수군거렸고 구렁이를 해치면 역적으로 환생하여 온 가문을 멸망시킨다는 허적대감의 끔찍한 전설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겁주었다. 이처럼 구렁이는 한편으로는 제복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자연현상과 초자연적 믿음 사이에 절묘한 경계가 있었다. 구렁이가 쥐를 잡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우물물이 솟고 약초가 살아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 모호한 현상을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해석했다. 신실한 노파는 신의 은총을 보았고 시기심, 많은 이웃은 사악한 주술을 보았다. 박서방은 그저 묵묵히 주어진 복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처럼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마음이 구렁이를 단순한 파충류에서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제3부 탐관오리의 탐욕. 그러던 중 고을의 조방현이라는 신임 사또가 부임했다. 그는 악명 높은 탐관오리 조병갑의 행태를 빼닮은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무하기는커녕 자신의 배를 불릴 국리부터 했다. 그는 몇 해 전 완공된 만석보 저수지에 물을 쓰려면 과도한 물세를 내라 명했고 이를 어기면 가혹한 벌을 내렸다. 나라에서 내려온 구율미는 굴량미라는 명목으로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치웠다. 심지어는 관아의 문을 새로 짓는다며 백성들을 강제부역에 동원하기까지 했다. 나라는 이들 허가받은 도둑들의 저잣거리 좌판에 불과했다. 박서방의 집에 복이 깃들었다는 소문은 이 탐욕스러운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다. 시기심 많은 이웃이 사또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부풀렸다. 박서방의 집에 황금으로 된 구렁이가 사는데 황금알을 낳는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물질에만 눈이 먼 조방현은 업신 따위를 믿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황금과 희귀한 짐승이라는 말만 들렸다. 그는 수도의 부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거나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드는 데 쓸 재료로 구렁이를 탐했다. 이는 실제로 구렁이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던 인간의 탐욕과 정확히 일치했다. 조방현에게 구렁이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다. 그는 곧 박서방에게 세금을 포탈하고 관아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으려는 일이 때로 변한 순간이었다. 이는 그의 농장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써 박서방과 조방현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의 다툼을 넘어 전통적인 민속 신앙과 부패한 국가, 권력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로 비화했다. 박서방에게 구렁이는 신성한 가족이었지만 조방현에게는 한낱 상품에 불과했다. 제4부 수호신의 저항. 조방현이 보낸 포졸들이 박서방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오만하고 난폭했지만 그들 역시 땅에서 나고 자라며 구렁이에 얽힌 예시하기를 듣고 자란 이들이었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박서방은 무기 대신 꼿꼿한 자세로 집 앞에 버티고 섰다. 그는 자신의 땅의 선 주인의 조용한 위엄으로 말했다. 이 댁의 구렁이는 손님이자 식구입니다. 제 집 식구를 내어주는 법은 없소. 그의 저항은 재산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넘어 자신의 세계관과 신념을 지키려는 숭고한 투쟁이었다. 포졸들이 박서방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대들보의 구렁이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그것은 불을 뿜거나 벼락을 내리는 시계, 노골적인 마법이 아니었다.
포졸들의 미신과 공포심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황구렁이는 가장 난폭한 포졸의 머리 위 대들보에 소리 없이 나타나 그 영롱한 황금빛 눈으로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 응시했다. 남자는 벤지펄 스피리츠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포졸들이 곳간으로 향하자 구렁이가 나타난 후 자취를 감췄던 수백 마리의 쥐떼가 갑자기 쏟아져 나와 그들의 발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처마 끝으로 섬뜩한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휘몰아쳤다. 이 기이한 현상들은 구렁이가 지닌 신통력의 발현이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신을 뒤흔드는 힘. 포졸들은 사기가 꺾여 혼비백산하여 물러났다. 그들은 조방현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보고했지만 미신을 비웃는 사또는 버럭 화를 낼 뿐이었다. 그는 다음날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와 순순히 구렁이를 내놓지 않으면 집을 통째로 불태워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오부 정의의 추수. 다음날 아침 조방현이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박서방의 집으로 향할 때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당도했다. 바로 암행어사였다. 그는 남루한 행색으로 변복한 채 민심을 살피며 이 고을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박서방의 꿋꿋한 저항에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은 암행어사에게 몰려가 조방현의 온갖 악행을 눈물로 고했다. 조방현은 암행어사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박서방의 농장에 도착했다. 암행어사와 그의 수하들이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방현이 저 집을 당장 불태워라 하고 고함을 치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황구렁이가 대들보에서 스르르 내려와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리고는 우물가 한쪽의 헐거운 돌멩이 앞에 멈춰서서 그 돌을 머리로 3번 툭툭툭 치고는 다시 조용히 집 안으로 사라졌다.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본 암행어사는 포졸들에게 그 돌을 들어올리라 명했다. 돌 밑에는 기름종이로 싼 작은 괴짝 하나가 묻혀 있었다. 그 안에는 조방현이 그동안 받아 챙긴 뇌물과 횡령한 세곡의 내역이 낱낱이 적힌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의 죄악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조방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치욕스럽게 끌려갔다. 암행어사는 그가 부과했던 모든 부당한 세금을 무효로 하고 빼돌렸던 구휼미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3년 동안 메말랐던 하늘에서 마침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패를 씻어내고 대지의 새 생명을 약속하는 정화의 비였다. 이야기는 박서방이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의 진정한 보상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파종을 기다리는 촉촉한 땅, 가득 채워진 곳간, 건강한 가족, 그리고 대들보 위에서 묵묵히 집안을 지켜보는 황금빛 구렁이의 존재였다. 이는 진정한 복이란 부유함이 아니라 조화와 정의, 그리고 신성한 것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오랜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빗방울이 초가 지붕을 두드리는 평화로운 저녁, 박서방의 가족은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들보 위 황금빛 눈동자가 그들을 온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행복들 하세요.